그리고 그 압축 성장, 고도 성장의 그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입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의 그 희생정신, 교육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그 사명감, 그것이 한국을 그렇게 짧은 시간에 성장하게끔 만드는 그 바로 원동력입니다. 그것 없이는 절대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없었고, 사실 통계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1953년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국의 문맹률이 글을 읽을 수 없는, 터득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비율이 70%, 75%였습니다. 그러한 한국이 60년 후에 대학을 가는 비율이 75%, 80%입니다. 이런 식으로 빨리 교육 부분에서도 성장한 나라는 세계 역사상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을 가는 비율이 한국이 세계 몇 위 정도 됩니다. 그러나 성장 속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이 아주 빠른 성장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60년을 돌아볼 때 한국의 그러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바로 교육이었고, 그런 교육이 그럼 어떤 교육이었느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면 딱 한마디로 주입식, 암기식 교육입니다. 여기에는 아마 크게 토론할 그런 여지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입식, 암기식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 주입식, 암기식 교육을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은 이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그런 부분은 남이 일구어 놓은 지식을 추종하는 데는 이 주입식, 암기식 교육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60년 동안 해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과 어깨를 겨룰 때 이 교육은 얼마만큼 효과적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볼 때 이 교육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여기에 방점을 두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혁신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그야말로 지혜를 짜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한국이 그럼 이렇게 한번 봅시다. 경제 성장을 우리가 보면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만 불에서 3만 불을 넘어서야 선진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지금 1인당 GDP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2만 4천, 2만 5천 불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기간이 8년, 9년, 거의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2만 불에서 3만 불 넘어서는데 6년이 걸려서 넘어섰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싱가포르가 4년이 걸려서 넘어섰습니다. 자, 일본 2만 불에서 3만 불 넘어섰는데 6년이 걸린 일본이 지난 15년 동안 계속 경제 침체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장은 둔화되고 거의 성장이 없거나 성장이 조금 있는데, 조금 있어도 직장을 창출해내지 못하는 그런 경제 구조, 그것이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기간에 한국 삼성이 일본 소니를 따라잡고 한국의 자동차 업계가 일본을 상당히 많이 따라잡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지난 7, 8년 계속 이런 침체기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이 지난 15년 걸었던 그 길과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교육 때문에 또 그렇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런 교육을 우리가 혁신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일본의 그 유명한 그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물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최악의 교육체제는 일본, 한국, 중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여러분 세계 시장, 세계 그 생산 공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국도 소비 사회로 넘어옵니다. 언젠가는 넘어옵니다. 이런 사회가 그 다음에 지금 나중에 필사 이야기를 하겠지만 중국이 한국보다 각 그 세 과목에서 50점, 60점 이렇게 피사 성적이 좋습니다. 중국이 아직 OECD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다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 상하이하고 홍콩이 참여를 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한국보다 훨씬 성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뭘 잘하느냐, 그 이야기는 또 바로 주입식, 암기식 교육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 그런 이야기고, 이 주입식, 암기식 교육을 아시아 나라들이 굉장히 잘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피사 성적이 굉장히 좋다,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많다. 이런 교육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볼 때,
아이들의 어떤 창의력을 어떻게 키우는가, 아이들의 비판적 사고를 어떻게 키워주는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 제 명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필사 이야기 계속해 봅시다. 필사 한국,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셨죠? 필사에서 필사가 뭐냐면은, 다 아시죠? OECD가 하고 있는 국제 학력 테스트로서 만 15세 아이들의 학력 테스트 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많고 유럽 아이들은 거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인데, 왜냐하면 유럽 아이들은 6개월 늦게 학교를 입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보다. 여기에서 한국 학생들 성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최상입니다. 최상이죠. 유럽에서는 핀란드가 굉장히 잘했는데 2012년도 필사 시험에서 핀란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내려갔어요. 거의 10위권으로 떨어져. 이거는 진짜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그런 식으로 떨어져 내려갔어요. 그 이유를 지금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딨는지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밝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한국이 최상이다. 그 다음에 일본, 싱가포르,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국 아이들이 성적이 최고 좋습니다. 그런데 자, 몇 가지 더 물어봅시다. 한국 아이들 자신감 얼마 정도 돼요? 그냥 최상위 아니면 최꼴찌 이렇게 대답하세요. 한국 아이들 자신감 꼴찌입니다. 2009년도 그 테스트에서 그게 나오는 자신감 최고 낮죠. 한국 아이들 학업 흥미도 어느 정도 됩니까? 꼴찌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아이들 스트레스 얼마 정도 됩니까? 최상입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나라 통계를 자세히 보세요. 1등 아니면 꼴찌인데 부정적인 것에서 1등짜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살률 1등, 남녀 평등, 불평등 지수 1등, 행복감 꼴찌,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 통계를 보면은 진짜 심각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피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 세계 성적 최고의 성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공부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한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주눅들어 있고 자신감 없다. 그리고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다.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 아이들하고 비교해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나요? 자, 그 다음에 그럼 ICCS 한번 봅시다. 이게 뭐냐면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라고 해가지고 민주주의 소양을 테스트하는 그런 국제 학력 테스트입니다. 이 문항을 쭉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초반부에는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하는 이 지식적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물어보는 그런 문항에서부터 저 끝으로 가면은 민주주의 참여라든지 가치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자, 그럼 제가 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아이들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하는 데는 지식적 측면에서 아이들 성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런데 저 뒤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겠는가? 당신은 남과 협력하겠는가? 당신은 외국에서 난민 온 자녀들과 똑같은 권리가 있다고, 난민 온 자녀가 당신과 똑같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신문을 보는가? 당신은 투표를 할 것인가? 당신은 정치에 참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한국 아이들 성적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꼴찌예요. 밑바닥이에요. 희한하죠? 기가 막혀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지식적 측면에서는 알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아이들 제가 볼 때 상당히 심각한 상태다. 공부를 잘하면서도 주눅들어 있고 자신감 없고, 그리고 학업 흥미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고, 그 다음에 아는 것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굉장히 괴리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키워낸다, 길러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부 하나만 잘하면 된다. 바로 이것이 아이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박혀있다. 그 외의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왕따, 폭력 이런 문제들도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공부도 못하는 놈이, 아니면 공부를 잘하니까 이런 식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굉장히 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 전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1985년대 박사 과정, 스톡홀름대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제가 엄청나게 충격받고 고생 많이 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쪽에 유학생으로 갈 때는 스웨덴 국비 유학생으로 갔어요. 제가 쓴 글이 이런 걸 썼습니다. 통일된 한국은 중립국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글을 썼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정치적으로 남북한의 많은 정치적 질곡은 바로 분단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꼭 통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통일하는 한국은 이 강대국,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이 강대국 사이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평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중립국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난 스웨덴 가서 중립국을 공부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편지를 썼어요. 교육부에다가. 그랬더니 덜컥 장학금을 줬어요. 그래서 가게 됐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박사 과정에 들어가가지고 큰 관문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정치이론, 다른 하나는 양적 방법론. 요 두 개의 과목이 약 각 15학점으로 이것을 잘 통과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기가 막히게 잘하지 않으면은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도 거의 퇴출당하는, 아니면 스스로 자퇴를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저한테는 이 정치이론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정치이론이라고 그러면은 정치 이론, 우리 정치학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걸작들 있죠. 그런 것들을 교육과정을 딱 보면은 국가론이라든지 평등론이라든지 자유론이라든지 그 다음 여성론이라든지 아니면 자본론이라든지 이런 이론에 딱 맞춰가지고 그런 걸작들을 다 망라해놓고 그에 관련되어 있는 논문들을 이렇게 쫙 엮여져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고 한 학기 내내 그 하루에 한 번에 일주일에 3시간씩 이렇게 강의가 들어있는 그런 과목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70년대 한국에 있을 때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우리 70년대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안 계시겠네. 뭐 했습니까? 한국 학생들 공부 안 하고 그거 뭐 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셨구나. 그랬는데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야심을 가지고 밤새도록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재들을 다 읽고 막 이렇게 공부했는데 딱 첫 시간에 딱 들어가니까 수업 듣는 학생이 6명이었어요. 제가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간 친구 2명, 그리고 3명, 저하고 3명, 그 전 학기에 들어온 3명, 그렇게 6명이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데 들어오니까 교수가 나이가 상당히 들은 교수가 이렇게 우리 6명 앞에 앉더니 의자를 꺼내요. 그 의자를 꺼내가 다리를 꼬고 딱 앉아요.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한 번도 일어서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 교육 과정에 따라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들을 우리한테 이렇게 질문을 막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질문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질문하고 그러다가 가끔씩 코멘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3시간을 완전히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해요. 그것도 그 다음 주에는 혹시 강의라도 좀 할 것인가, 판스라도 좀 할 것인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 시간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한 학기를 끝을 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일 끝에 약 20페이지에서 25페이지 되는 그 논문을 이제 그 어느 이론을 테마로 해가지고 논문을 쓰는 그런 강의였는데 저는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그야말로 매일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가야 되구나. 이건 도저히 안 된다. 내가 왜 왔나. 그런 고민들을 그렇게 하면서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나중에 거의 학기가 거의 끝나가니까 위기감이 엄청 생겼어요. 한 학기, 그러니까 아까 그 교수가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을 이렇게 하면은 그 6명이 딱 앉아서 쫑알쫑알 막 토론해요. 심각하게 토론하고 계속 토론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못 해냈어요. 그걸 못 해내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었어요. 그 6명이 쫑알쫑알 토론한다고 그러는 6명이 아니고 사실은 5명이 있어요. 한 명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가만히 듣기만. 그거 저였어요. 그래 거의 한 학기가 진짜 가고
그러면서 위기감도 생기고, 아, 이 학기 마치면서 이제 바로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가야 되구나.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슬그머니 들었어요. 다른 친구들 5명 손 들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갖다 바르는 거예요. 경상도 말을 팡팡 갖다 바르고 비판하는데, 저는 그것도 못하고 이러니까 손을 슬그머니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수가 이제, 아주 자는 체하고 앉아있던 때 놀래가지고, 야, 그럼 네가 한마디 해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친구를 지적을 하면서, 야, 네가 하는 얘기, 직접 민주주의 그 강점은 우리가 읽은 이 책 270페이지에서 289페이지에 답이 있고, 네가 하는 얘기, 간접 민주주의 문제점을 다른 책을 들면서 이 책에 135페이지에서 148페이지에 정답이 있는데, 너희들은 책도 안 읽었냐고, 왜 그렇게 토론하냐.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친구들이 고개를 팍 숙여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그 교수가 엄청 놀라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손가락질 딱 하면서, 야, 그럼 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딱 이렇게 질문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한국에서 공부 잘한다 이러면은 제가 했던 그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교재를 잘 이해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 부분 잘 요약하고, 그리고 그것을 상당 부분 외우는, 요점을 잘 외워가지고 시험 나오면 다 맞추는 거. 그러면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웨덴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 그 정도 하면은 A, B, C, D, E가 있으면 D 아니면 E 정도 수준밖에 안 나와요. D 아니면 E 교재. 그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읽었던 그 교재를 뭐 이해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것을 진짜 난도질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비판할 수 있어요. 비판적으로 그것을 읽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팡팡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성적이 나오고, 그런 논조로 논문을 써야 성적이 제대로 나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비판하는데 어떤 식으로 비판? 그것도 나중에 이제 알게 됐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여성론을 우리가 공부를 한다 이러면 여성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이론들을 민주주의 이론이라든지 다른 이론을 가지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막 그야말로 분석한다 이런 얘기예요. 분석하고 종합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자기 스스로 파악을 해내는 이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런 것들이 한 부류라고 그럽니다. 다른 한 부류는 이 여성론이 아니면 이 민주주의론이 지금 현실 정치하고 비교해가지고 적용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아주 날카로운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키워줘야 된다. 그것을 학교에서 꼭 키워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아주 초등학교에서 공부를 시켜야 된다. 이런 것이 바로 제가 볼 때 스웨덴 교육이 굉장히 강한 점이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한국에서는 그야말로 제대로 거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런 얘기인데, 자, 한국의 교육이 정답이 있는 사실 위주의 그런 거, 이 너무 밝아서 보입니까? 보여요? 정답이 있는 사실 위주의 이런 공부, 그냥 많은 사실을 이해하고 그것을 익히고 그것을 외우는 이런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은 스웨덴 공부나 유럽의 공부들은 무엇이 문제인가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문제를 설정해내는 그런 능력. 자, 문제 설정 능력이라는 단어를 하나 배워주세요.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문제 설정 능력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데 제가 볼 때는 주력하고 있다. 그게 더 방점을 두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큰 차이가 있고, 첫 번째, 한국에서는 공부 자체는 지식 그 자체를 가르쳐주는, 지식 그 자체를 많은 지식, 사실 그 자체를 가르치는 그런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저쪽의 공부는 아이들한테 지식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그야말로 방법론을 가르쳐주는 그런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어 중학교 2, 3학년이 되면 프랑스 혁명을 공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부하고 스웨덴에서도 공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면 프랑스 혁명이
언제 일어났는지, 추종이 누구였는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가 그것을 외워야 됩니다. 그것을 외우지 않으면 나중에 시험에 제대로 못 맞춥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쪽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느냐,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하고 그것을 발표를 한다든지 그것을 논문이나 장문으로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하나의 변인을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18세기 인구 증가가 프랑스 혁명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왜라는 질문과 어떻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이렇게 섞어가면서 아이들한테 공부하도록 합니다. 그것을 아이들이 직접 찾아야 됩니다.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보면서, 아이패드 같은 걸 보면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나중에 발표하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학생들이 그 지식 그 자체, 사실 그 자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차이가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도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데, 요 차이가 영국혁명을 공부하면 한국은 또다시 영국혁명이 언제 일어났는지 이런 것부터 공부할 때 이 친구들은 영국혁명을 프랑스 혁명을 분석했듯이 분석하기 시작한다, 그런 겁니다. 바로 이게 바로 방법론을 가르쳐주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후자, 유럽 아이들처럼 이렇게 공부할 때 소위 말해서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주도 학습은 그냥 혼자서 막 외우는 그런 공부가 아니다. 혼자는 그런 공부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방법론을 가르쳐줘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그것을 탐구하고 찾아내고 답을 찾아내는 그런 공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주도 학습입니다. 제가 스웨덴 스톡홀름 대에서 교수로 2년 정도 있고 다른 대학에서도 교수로 있다가 그만두었는데, 제가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스톡홀름 대 정치학과 아이들 아니면 다른 대학의 그 정치학과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논문을 잘 씁니다. 어디에서 저런 아이디어를 받아서 논문을 씁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바로 굉장히 큰 차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 나중에 우리 아이들 나중에 키우면서 그 다음에 교육청에 들어가서 관료로서 일을 하면서 평가 책임을 지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됐는데, 그쪽 아이들은 진짜 독립적으로 인디펜던트하게, 그 다음에 크리티컬,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크리티컬 싱킹,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공부를, 그런 논문을 많이 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논문은 어떻게 써요? 짜집기 하고 그 다음에 표절하죠. 그 들어가면 거의 성립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쪽에서는 표절을 한번 했다고 그러면 대학에 다시는 발을 못 붙입니다. 그야말로 외국인 학생 한 명이 이집트에서 온 친구가 표절을 했어요. 바로 추방이 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이 논문이라도 이런 부분에 자기 자신이 생각해내고 창의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것이 사실은 나중에 내가 이야기하겠지만 바로 창의력 키우는 그런 문제다,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그러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교수학습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 교수학습 방법은 그 자체만 이렇게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것을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평가 방식하고 맞물려 있을 그 두 개를 같이 혁신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교수학습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정리를 쭉 해보면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얘기 들어본 겁니다. 여기 계신 분도 다 얘기 들어봤고, 아마 이 정도 정리는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토론 토의식 수업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토론 토의식 수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선생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사실 학교 초등학교에서도 쭉 다니면서 토론 토의식 수업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대 교대에서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이 학교에 뛰어들어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자기가 배워왔던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게 되죠. 그 수업은 대체로 제가 하는 이런 식의 수업입니다.
제가 학교 방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서울에서도 많이 했고 지금 경남에서 계속 학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교 방문하면은 뭐 교장 선생님과 티 마신 그것 때문에 학교 방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수업에 들어갑니다. 수업에 들어가는데 보면은 원장이 학교 방문한다 이래가지고 수업을 준비하는 선생님들 몇 명 있어요. 준비 아마 교장 선생님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내가 아마 준비를 할 거예요. 딱 들어가보면 아래 한 5분만 앉아있으면 금방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교실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진짜 한국의 학교 수업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보려고 현실을 진짜 보려고 그런 식으로 수업을 많이 하는데 토론 토의식 수업 안 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쯤 되는 4학년인가 5학년인가 보니까 문화의 4가지 속성이 무엇인가를 제가 지금 여기 설명하듯 계속 설명을 아이들 도저히 어려워가지고 이해를 못하는데 그걸 계속 설명하고 나중에는 외우라 시험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수업은 진짜 이런 식의 그 수업은 진짜 옛날 방식입니다. 21세기 수업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아이들이 참여하는 수업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요게 바로 아이들이 바로 교육의 주체가 되고 객체가 아니라 개조시켜야 되고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객체가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주체가 돼서 공부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지금 요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하는 얘기 바로 티칭에서 러닝으로 내려간 바뀐 그런 교수학습 방법이고 바로 배움 중심 수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 여기에 가장 핵심은 바로 아이들이 참여고 그야말로 활동이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런 수업, 지금 제가 하는 이런 강의가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에서 최악의 강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물론 이제 고등학교를 넘어오고 대학을 넘어오면은 이런 강의 형식도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중학교에서는 이런 수업이 맞지 않다. 그래서 토론 토의식 수업을 좀 많이 했으면 참 좋겠다. 그게 학생들을 중심에 둬야 되고 학생들이 바로 교육의 주체여야 된다. 그리고 학생들이 계속 참여하는 그런 수업을 해야 됩니다. 자, 스웨덴 교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하나의 모델이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걸. APA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A가 뭐냐면은 alone, 혼자서, P가 pair, 짝을 지어서, 뭐 쌍으로 뭐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A가 all, 모든 학생들의 뜻인데 수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한다. 아까 이제 우리 교수가 했듯이 질문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짝을 지어서 그 소위 말해서 모든 수업이죠. 우리말로. 모든 수업을 하게끔 하고 문제를 주어서 그것을 풀어라. 그 다음 나중에 발표하라. 발표하면 전체가 토론한 이것을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애들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혼자서 이제 선생님 혼자서 이렇게 물론 설명할 때도 있죠. 당연히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수업보다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참여하는 그런 수업을 한다. 아까 제가 우리 정치학과 교수 수업 얘기했죠. 사실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저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저는 공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책 하나 읽을 때, 문장 하나 읽을 때마다 왜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왜 이 교수는 이런 주제를 책의 주제로 삼는가? 왜 이 교수는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가? 왜 저 교수는 저렇게 생각하는가? 하루아침에 엄청나게 다루기 힘든 학생이 되고 계속해서 질문했어요. 왜요? 왜 당신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책 읽을 때 그런 식으로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집에 와서도 그랬어요. 왜 내가 또 설거지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 집사람하고 막 싸웠습니다. 저 사람 몰라요. 그 왜라는 질문을 그야말로 달고 있으려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4년, 5년이 딱 지나고 아마 4년, 5년 지났을 거예요. 그때 제가 책을 하나 이렇게 읽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이 친구 맹랑하네. 얘 틀림없이 리브랄이구나. 자기가 리브랄이니까 이런 식의 책을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지.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소셜리스트네, 아니면 소셜 리브랄이네, 아니면 권리 철학자면 이 친구를 어떻게 비판할 것인가. 그게 팡팡팡팡 떠올라요. 갑자기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졌어. 내가 갑자기 도가 터진 게 아닌가. 진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진짜 맞아요. 그게 제가 한 4년 5년 걸렸어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아까 우리 내 친구들이 있었죠.
5명 친구들 거기서 막 비판 팡팡 하면서 그 수업 같이 했던 그 친구들 이미 그 수준을 벌써 넘어서 있었어요. 벌써 넘어서 있었고 그 동양에서 온 친구 천지도 모르고 여기에 답이 있고 막 몇 페이지 다 기억하고 이러니까 하도 의의가 없어서 대꾸를 안 한 거예요. 그 친구들이 내가 엄청나게 공부를 잘하고 막 열심히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할 말이 없어서 대꾸를 안 한 게 아니고 하도 의의가 없어서 대꾸를 안 했다 그런 거예요. 가끔씩 보면 그런 게 있죠. 신문이나 그런 데 보면 무용담 얘기 외국 가서 한마디 팍 하니까 다 죽어버리더라. 그 책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택도 이 소리 했거나 너무나 어이없는 소리 해가지고 대꾸할 가치가 없었을 경우가 99.99%예요. 내가 그때 그 마침 바로 한국에 와가지고 만약에 그 무용담 이야기했으면 그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이 새끼들 공부 하나도 맨날 떠들기만 떠들더라.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니까 조용해졌더라. 들으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친구들이 나중에 내 동료들이 있어요. 동료들이고 그 친구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알고 있고 공부를 하는지 그걸 보고는 나중에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4년 5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도가 터졌다 이렇게 생각한 그 수준하고는 그야말로 한참 차이가 난 그런 수준에 이미 그 친구들 와 있었다. 그런 거. 자, 토론 토의식 수업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아이들이 진짜 참여하고 아이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수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잘하고 있습니까? 예술이 한번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협력 수업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협력 못합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다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기가 아는 것 얘기 안 하고 남들 아는 것만 쏙쏙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심보가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들이 경쟁 속에서 자라온 한국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 아까 정치 이론이 있다고 그랬죠. 과목. 그 다음에 양적 방법론 그 과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똑같이 우리 6명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3명씩 그룹으로 이렇게 짰어요. 전학기에 들어온 학생 3명 한 그룹, 우리 나하고 같이 들어온 학생 한 그룹 이렇게 해서 수업을 했는데 양적 방법론 그러니까 그 통계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교수가 가지고 있는 큰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교수가 낸 숙제를 2주에 한 번씩 숙제를 일주일에 풀줄 동안 풀고 그것을 내주고 그 다음 주에 가서 발표하고 그러고 나서 토론하고 이런 형식으로 수업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큰 리포트를 하나 써야 되는 그런 수업인데 가만히 보니까 나하고 같이 있는 이 친구들 열심히 안 해요. 내가 보니까 이 친구들은 질적 방법론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고 이미 결정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나는 학점이라도 따야 된다 그런 생각을 엄청나게 열심히 이제 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들 열심히 안 하니까 한 번은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문제를 내가 어느 정도 풀 수 있으면서도 풀지 않고 그냥 리포트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발표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도 놀래고 그때 교수가 3명이었어요. 학생 6명을 가르치는데 교수가 3명이었어요. 그 교수들도 다 놀랐어요. 그 교수 중에 한 교수가 내보고 딱 지적을 하면서 야, 너 알면서 왜 이거 안 썼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래서 감이 오죠? 네. 저 혼자만 아는 것을 그 교수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3명이 이렇게 그룹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3명 다 성적이 똑같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고 야, 난 저 애들도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좀 더 잘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 그게 바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 중에 한 명은 동양 학생들을 상당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소리가 예사가 그렇듯이 학문도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일침을 가합니다. 그건 나중에 사실 우리 박사 과정에 들어가가지고 그 2개의 관문 통과하고 정치학과 박사 과정에 들어가면 세미나 쭉 있습니다. 정치 이론 세미나, 스웨덴 정치, 여성농 정치, 정치, 비교 정치 이런 세미나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공부를 이렇게 쭉 하면서 보니까 진짜 학문도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세계 굴지의 정치학자들이 스톡홀름대 정치학과 와가지고 자기 논문들 발표하고 나서 그
거기에 대해서 발표하면 거기에 대한 엄청난 비판들 막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뭐 박사 과정에 있는 친구들도 해가지고 그 교수들 뭐 이런 사람들이 비판을 하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다시 다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 다시 논문을 써가지고 또 보냅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는 이메일을 가지고 막 비판하고 자 이런 식으로 공부도 이런 식으로 한다. 세계 굴지의 뉴스의 그런 학자들이 정치학자들이 논문 하나 발표, 뉴스의 그 학술지 논문 하나 발표하면은 논문 제일 이게 발표된 논문, 게재된 논문 제일 뒤에 보면은 언제 제출했는지, 1차, 2차, 3차, 4차, 5차 수정 언제 했는지, 그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차까지 수정이 안 되면, 수정이 안 되면, 수준이 안 되면 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5차까지 수정하는데 보면 대체로 1년 아니면 2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문 하나 실는데도 그럼 자기 혼자 뭐 똑똑한 사람 혼자 팍 쓰는 논문 쓰는 그런 게 아니다. 그야말로 소위 말해서 집단지성을 활용 못하면 좋은 논문이 안 나온다. 학문도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저는 알랑하게 저 혼자 조금 안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혼자만 성적 잘 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그 친구들은 세 명은 그야말로 자기들 아는 거 모르는 전부 다 얘기 다 하고 그것도 나중에 부족하면 그 전해에 다녔던 친구들한테 자문 구하고 그것도 나중에 안 되니까 교수한테 직접 밤에 11시 반에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 리포트를 썼어요. 우리하고 우리 리포트하고 얼마나 수준 차이가 났겠냐 그런 얘기인데 바로 그 그룹이 하는 공부가 바로 협력 수업이고 그 협력 수업은 사실 무엇을 끌어내려고 하느냐면은 피어 에펙트, 동료 효과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동료 효과가 뭡니까? 친구와 친구 사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그런 수업이 바로 협력 수업이다. 그것이 바로 동료 효과다. 그러면 이것을 일상화해야 된다. 매일 하는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수업에서 이것들이 가능하도록 그런 수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모둠 수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친구와 친구 사이에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자 협력 수업이 중요하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참 우리가 못합니다.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경쟁 때문에 그렇게 되어왔고 사실 그것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 키울 때도 바로 그런 것들이 나타났어요. 우리 제일 큰 애가 중학교 2학년 때 성적을 받아왔는데 그때 성적이 MVG라는 성적을 받아왔어요. 그 성적은 최상위 성적입니다. 최고의 성적이고 엄청나게 좋은 성적인데 제가 이제 퇴근을 하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애가 현관에 이렇게 서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아버지한테 보여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 딱 받아보니까 성적을 받았어요. 중학교 2학년 처음으로 성적을 받아요. 그 나라는. 그때 당시 성적을 MVG를 받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내가 질문을 했어요. 그 친구한테 우리 아들한테 첫 질문이 뭔지 아세요? 야 너 이거 100점 받아서 이거 받았냐? 다 만점 다 받았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해를 못해요. 저 외국에서 와가지고 사는 아버지 뭔 소리 하냐 이런 식으로 쳐다봐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맞아요. 왜 이해를 전혀 못하는 이유가 그쪽에 시험은 선택형 시험이 하나도 없어요. 초등학교에서도 대학원 졸업할 때 그 선택형 시험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모든 시험은 이런 식으로 발표하고 그 다음 나중에 논문 쓰고 작문 쓰고 이런 걸 가지고 또 발표하고 이런 걸 가지고 수행평가 나중에 얘기하겠는데 수행평가를 하기 때문에 선택형 시험에 100점 만점 이런 게 개념이 없어요. 만약에 작문을 쓴다 이러면 그 작문은 피드백을 선생님이 해줘요. 참 아이디어 좋구나. 이것은 계속해서 발전시켜라. 이런 부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는 그런 것만 받았지 뭐 100점이다 80점이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애가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 또 물어봤어요. 그 다음 지금 뭔지 아세요? 너그 반에서 몇 명이나 이 성적 받았나? 딱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엄청 화를 내면서 애가 잘했으면 왜 잘했다고 칭찬을 못 해주냐, 왜 그 친구하고 비교를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그 나라에는 석차가 없어요. 성적은 있어도 그걸 석차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학교와 학교 사이 비교를 그런 식으로 하지도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아주, 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갈 때 계속 뭐, 모든 학교 갈 때 시험 치고 갔죠. 그런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그 다음에 1등 해야 된다. 그런 강박관념 속에서 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굉장히 씻어버리기 힘든 그런 아마 이 경쟁에 대한 어떤 피해망상증 비슷한 게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참 인생이 참 어떤 면에서 팍팍하다, 어떤 면에서 참 피폐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바로 그래서 협력 수업을 제대로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다 걷어내고 내 아는 거 이 얘기를 다 해야 그때 이제 협력 수업이 되는데 그걸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는 것은 얘기 안 하고 남이 알고 있는 것을 쏙쏙 빼먹으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협력 수업이 안 되는데 그걸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참 그게 우리나라에서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협력 수업에는 이것 외에 피어 에펙트, 동료 효과 외에 또 다른 굉장히 큰 뜻이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2차 대전 이후에 스웨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그 캐치프레이즈가 A school for everybody, 모든 학생을 위한 학교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 학교에 아니면 한 학급에 모든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만나야 된다. 만나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그러면서 서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사회에 살 때 그러한 사회가 바로 화합된 사회고 계층과 계층 사회, 계급과 계급 사회 갈등이 가장 작은 그런 사회가 된다. 엄청나게 큰 뜻이 있죠. 바로 그것을 스웨덴 사회는 교육을 통해서 하려고 했다. 그야말로 계급 없는 사회를 스웨덴 사회는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복지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보인다. 그런 철학들이 녹아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교육 참 중요합니다. 교육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까지 쌓아온 그런 지식을 우리가 이제 전승하는 그런데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문화도 그렇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육은 또 하나의 그 미래를 그야말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육이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협력 수업이라든지 아이들과 아이들 사이에서 가르치고 그러면서 화합을 이끌어내는 그런 수업들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것인지 굉장히 반대로 생각한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자기 아이들은, 자기 새끼들은 그야말로 천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수월성 그런 교육이다. 엘리트 교육을 생각하고 그쪽에 이제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는데, 사실 스웨덴에서는 자기 아이가 공부 잘한다 이런 걸 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요. 그 대신에 우리 애가 참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한데 학교에서 잘 도와주지 않아가 참 힘들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가 성적이 엄청 좋아가지고 이번에 뭐 좋은 고등학교 갔다 뭐 좋은 대학 갔다 이런 소리 절대 못하게 돼요. 굉장히 보편적인 어떤 면에서 그저 수월성 인정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수업이나 과목 간 융합 수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프로젝트 수업은 그러면 그 나라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2명씩 짝을 줘가지고 과제를 주면 집에 가서 그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일주일 후에 해오는 그런 식의 수업들 엄청나게 많이 하고 학교 내에서도 수업 시간에도 많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합 수업 우리나라도 하죠.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스팀 하고 있죠. 대답 확실하지 않다.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하고 있습니다. 융합수업이라고 해가지고 스팀이라고 해 자연과하고 수학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은요, 한국 교육이 세계에서 좋다는 것들은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전부 다 들어왔는데 문제는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진짜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고 스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평가원과의 평가, 교장 경영 능력 평가 있죠. 아마 전국은 안 하는가 서울은 옛날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가 평가, 학교별 있죠. 그 다음 개인별 있죠. 그 다음에 학교 평가 있죠. 그 다음에 교원 평가 있죠. 그 다음에
아마 교육청이 또 각 학교를, 각 자기 학교를 평가하는 것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렇게 5개, 6개 평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분석해 보면은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율성을 학교에 주고, 그야말로 이 평가 다 없애고, 딱 하나, 자율성을 만약에 준다고 하면 딱 하나, 학교 평가 하나만 딱 잘하면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그런 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수업도 막 여러 가지 방식 들어와 있고, 그런 것들 중에서 제대로 하는 게 제대로 없다. 저한테 좀 빗자루 하나 주세요. 그래서 좀 싹 설명해요. 그래서 진짜 처음부터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융합 수업 이거 잘해야 된다. 하면 잘해야 되고, 왜 해야 되냐면은,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하나의 과목이나 하나의 시간을 가지고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목별로 나눠놓은 것들은 어떤 면에 좀 편리하게 그렇게 한 것이지, 우리 사회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한 예를 한 2개 들어볼게요. 스웨덴의 고등학교 정도면은 이 융합 수업을 잘합니다. 잘하고, 그건 뭐 위에서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에서 하라 이런 식으로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그 선생님들이 아예 자기들이 알아서 그런 식으로 수업을 많이 합니다. 우리 제일 큰 애가 고등학교 다닐 때 융합 수업 하나는 사회 과목하고 영어 선생이 둘이서 수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역사, 유럽 역사를 공부하면서 영어로 다 했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영어로 다 리포트를 내고, 마지막 한 일주는 유럽의 그때 당시 헝가리 부다페스트 가가지고, 거기에서 애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책임이 하나 있었어요. 유럽의 그 부다페스트의 박물관이라든지 역사적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하나씩 책임을 맡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유물을 볼 때마다 박물관을 방문할 때 그 책임을 맡은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한테 설명을 딱 해주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리포트를 하나 쓰는데, 우리 집에는 이렇게 썼어요. 헝가리가 유럽연합에 미친 영향, 이런 식으로 내가 리포트를 영어로 써가지고 제출하고, 그렇게 해서 학점을 받는 그런 식의 수업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영어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쪽 애들 영어 엄청나게 잘하고, 우리 집 애들 그 얘기 계속해서 자랑하는 것 같고 그렇기도 한데, 진짜 영어를 얼마만큼 잘하냐면, 중학교 한 2학년 되면 해리포터 있죠? 해리포터 600페이지 넘는 6권인가 그것을 이틀 반 만에 읽거든요. 영어로도 원서 그 정도 수준이니까 영어, 보통 애들, 보통 중상 아이들이 그 정도 수준이니까 영어 얼마나 잘하는지 대충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그 수업보다는 우리 딸애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융합 수업이 내가 볼 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요. 하루는 제 책상, 우리 집에 있는 그 책상 위를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A4 용지로 된 2페이지 된 그 숙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선생한테 받은 그게 있는데, 그걸 보니까 사회선생, 역사선생, 국어선생이 공동으로 애들한테 낸 숙제였어요. 제목이 뭐냐면은,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내셔널리즘이 어떻게 표출되는가를 연구하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스톡홀름대 정치학과 학생들이, 제가 논문지도 1, 2, 3, 4년 다 해봤어요. 그 학생들이 어떻게, 왜 이렇게 논문을 잘 쓰는가, 그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논문을 씁니다. 논문, 그쪽에서 뭐 거의 성리적인 이런 걸 가지고 결정을 해요. 그 중학교 2학년 때 예를 들어서 제일 둘째가 받은 그 논문 제목이 중남미에서 두 나라를 선택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규명해보라, 이런 식의 논문 제목을 받은.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데, 전 진짜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거, 이 어려운 것들을 소화해내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거두어서 읽어봤는데, 어떤 애 한 명이 이렇게 썼어요. 니카라구아와 과테말라를 선택해가지고 미국과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규명을 하는데,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니카라구아와 과테말라에 좌파 정권이 있으면은 미국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타파하려고 했고, 우파 정권이 있으면 미국은 마약의 돈을 들여서도 유지하려고 했다.
이런 결론을 내려버려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자, 요 고등학교 이 수준도 진짜 놀랄 정도예요. 자,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내셔널리즘이 어떻게 표출되는가를 연구하라 이런 주제를 받아 그걸 15페이지에서 25페이지 쓰고 그때 당시 11월 말 초에 그 숙지를 받아가지고 애들이 4주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12월 초에 제출을 하고 모든 학생은 발표를 해야 되고 모든 학생은 다른 아이들의 논문을 비판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 그 결과를 가지고 선생이 3명의 선생이 아이들 학점, 세과목 학점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한테는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애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너 이번 학기에 무슨 공부를 했는데 이런 어려운 숙제를 논문 숙제를 받았냐 이러니까 사회 과목 시간에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걸 공부했고 예를 들어서 역사 과목 시간에 스웨덴 강대국 시절을 공부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정책을 공부한 제가 이제 감이 따르는 거예요. 아, 이 선생님들은 그 전쟁의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서 바로 내셔널리즘을 봤구나. 그걸 아이들한테 꼭 숙지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국어 선생은 왜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애가 자기도 몰라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사실 국가교육청에 간부로 있을 텐데 국어 선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 당신이 거기에 있습니까? 다른 과목하고 상당히 틀린데 어떻게 있느냐 이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이 쓴 논문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만 읽어보면은 그 아이의 문장 구사력이든지 어떤 문체를 쓰는지 어휘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문법을 얼마만큼 소화했는지 얼마나 멋진 문장을 얼마나 힘있는 문장을 쓰는지 그걸 환히 알 수 있고 그래서 난 그걸 가지고 점수를 주겠다. 기가 막히죠? 제가 아까 그 박사과정에 들어갈 때 그 첫 과목을 공부하고 나서 4~5년 동안 있으면서 도가 터졌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은 거기서 논문 쓰는 거였습니다. 논문. 저는 스웨덴 정치를 가지고 논문을 쓰고 그것도 1930년대 40년대 스웨덴 정치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쓰면서 모든 자료가 스웨덴으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논문을 스웨덴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사람들 없어요, 사실. 뭐 대체로 한국 뭐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뭐 영어로 이렇게 끌찍끌찍 해가지고 영어 그 논문 쓰는 사람들 대다수입니다. 외국에 가보면. 근데 제가 이제 스웨덴 말로 논문을 이제 쓰는데 그 언어를 박사학위를 외국어로 쓴다는 그건 진짜 힘들다 그렇게 굉장히 많이 느껴서 한 챕터를 이렇게 우리 지도교수한테 내가 주면은 우리 지도교수 그때 당시 제가 마지막 제자였어요. 나이도 많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글 쓰는 걸 중요시하냐면은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렇게 해요. 여기에 이런 단어가 하나 쓰는데 이 단어가 2페이지 후에 바로 나오는데 이런 단어를 이렇게 자주 쓰면은 읽는 사람이 식상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언어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좌절감을 엄청 느끼면서 진짜 이게 가능한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야말로 힘들다 너무 어렵다 왜 내보고 스웨덴어로 논문 쓰라고 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지도교수가 네가 이 쓰고 나서 네가 네 손으로 초보를 한 번 쓰고 나서 몇 번을 수정했느냐 수정하고 나서 나한테 보내는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아주 자신 있게 3번이나 내가 스스로 수정하고 교수님한테 제출했다니까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웨덴어가 내 모국어다. 내 모국어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손에서 나가기 전에 적어도 5번 이상 내가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한다. 그렇게 해서 언어를 다듬어가지고 언어를 세탁해가지고 제출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는 스웨덴어가 외국어인데 3번 정도 그 수정해가 나한테 냈으니 그게 얼마만큼 문제가 많은지 너도 진작에 가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위로를 했는데 진짜 외국어로 영어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런 언어로 이제 그거 쓴다는 게 굉장히 힘이 드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언어 쓰는 그 언어를 엄청나게 중요시합니다. 그 이유를 느낀 게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 지도교수 글을 쓰면은 제가 숨을 못 쉬어요. 사람 막 몰아쳐요. 이렇게 몰아치다가
딱 방점을 하나 딱 점을 하나 찍으면서 그 다음에 문장이 세 단어 네 단어 이런 식으로 내가 팍 숨을 쉬게 하고 그러면 글 자체가 힘이 이렇게 있고 어떤 경우에 엄청나게 아름답고 어떤 경우에 그야말로 도덕에 흐르는 강물 같은 그런 글을 쓰는 거라는 거 나중에 알았어. 그 교수가 그렇죠. 스웨덴 사람이 스웨덴어를 구사하는데도 엄청나게 청이 많다, 청이 높다, 청이 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들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 일부 사람들 제외하고도 많이 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우리 언어스들도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얘기 조금 빗나갔죠. 사실 그 주제를 가지고 애들이 논문을 한 달 만에 썼는데 그걸 제가 거둬서도 다 읽어봤습니다. 저한테는 엄청나게 진짜 좋은 공부였고 한 논문 2개 제가 기억나는 것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 한 명은 미국에서 있었던 9월 11일 테러 사건을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이렇게 제일 딱 논문 제목을 찍어요. 보다 기억이 나세요. 미국에 있었던 9월 11일 테러 사건이 미국의 내셔널리즘을 어떻게 정복시켰는가 딱 이렇게 무릎을 치고 콜론을 치고는 미국의 주요 공항에서의 검문 검색의 형태와 양의 변화에 따라 이런 구절을 딱 들어갔어요. 기가 막히죠. 제가 제일 처음에 그런 이야기했죠. 스웨덴 아이들의 공부는 문제 설정 능력을 키워주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준다고 했죠. 문제 설정 능력이 바로 이겁니다. 내셔널리즘을 공부하라고 했을 때,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내셔널리즘을 공부하라고 했을 때 어느 학생이 그것을 미국의 내셔널리즘을 공부하는데 그것도 공항에서의 검문 검색의 형태와 양의 변화로 이렇게 탁 찍어내는 거. 이게 바로 문제 설정 능력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을 어느 사람이 문제화했을 때, 프로블레마티제이션 이렇게 했을 때, 남이 보았을 때, 요 아이디어 좋네. 와, 나는 이런 생각 못했노.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것이 바로 문제 설정 능력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 문제 해결 능력은 그렇게 위대한 능력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 능력보다 훨씬 위대한 능력이 바로 이 문제 설정 능력이다. 이 문제가 무엇인가 이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은 웬만한 사람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딱 꼬집어내는 이 능력은 그야말로 아주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공부시키고 선생님들이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스웨덴 아이들은 계속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논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어떻게 꼬집어내는가 이걸 가르친다. 그리고 아이들이 진짜 잘한다. 이 학생은 그러니까 공항에서 검문 검색의 형태와 양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의 그 주요 공항에 있는 주의 신문들을 조회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9월 11일 사태 이전과 이후를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미국의 내셔널리즘이 공항 형태도 상당히 억압적인 그런 형태로 검문 검색하고 양도 훨씬 더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검문 검색도 많이 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다. 그래서 미국의 내셔널리즘이 이렇게 전복되었다. 이런 결론을 딱 내립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의안이 공방에서 할 말이 없는가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어떻게 공부하죠? 2학년 아이들? 네. 시험 보고 막 그렇게 하나요? 네. 자, 그런데 그 학생보다 내가 볼 때 더 아이디어가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논문은 아시아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가지고 논문을 썼죠. 그때 당시 2010년 9월 25일 날 타이완 동북부에서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은 동북부에 있는 열도에서 사건이 하나 조그마한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중국의 어선하고 일본의 순차량이 거기서 충돌을 해요. 그리고 일본이 자기 영해라고 해가지고 중국 어선을 납포하고 선원들을 다 응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국경대에서부터 막 데모가 일어나요. 국경에 있는 그 일본 대사관에 막 사람들이 계란을 투척하면서 막 데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세계 여론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일본이 할 수 없이 배를 돌려주고 선원들 다 풀어주는데 선장만 계속해서 응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일본에서 막 데모가 있는 동경에서 우파 그 우파들이 우리를 청천기가 그걸 들고 왜 이렇게 쉽게 막 돌려주느냐 우리 영역을 침범했는데 쉽게 돌려주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데모를 해요. 이런 와중에 아시안 동남아시아의 어느 나라에서 아시안 회의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 두 나라 외교부 장관이 그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중국과 일본 외교부 장관 참석을 해가지고 복도에서 만나는데 악수도 하지 않고 지나치는 거예요. 눈치만 딱 보면서 딱 지나치는 게 외신 사진 기자한테 팍 찍혀요. 외신 사진 기자 기가 막히게 잡아내죠. 그런 거 딱 눈치만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딱 지나가는. 그리고 그게 그 신문이 그 사진이 스웨덴 일간 신문의 제1면을 장식했어요. 아마 그 친구 그 사진 찍은 친구는 내가 알기로는 아마 전혀 그 이후에 일을 안 해도 됐을 정도로 아마 그 사진 많이 팔렸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한 학생이 그걸 놓치지 않아요. 그걸 놓치지 않고 논문을 쓰는데 논문 제목을 이렇게 답니다. 중국의 여성과 일본의 순찰림이 충돌하는 이 작은 사건이 이 두 나라 사이는 어떻게 해서 외교적으로 이렇게 크게 비화하는가 딱 물어보죠. 신기하죠? 기묘하죠? 안 해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 친구는 193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일본이 상해를 점령하고 상해에서 남경으로 진격을 합니다. 남경이 그때 당시 중국의 수도 소위 말 난징입니다. 그래가지고 포로들을 다 데리고 가고 난징에서 그 포로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난징의 양민들도 상당히 많은 숫자를 학살합니다. 그게 바로 난징 대학살이고 20만 명, 30만 명, 그 얼마나 죽였는지도 지금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그렇게 했고 그게 바로 2차 대전의 아시아판입니다. 여기에서 중국, 소위 세계의 근본이라고 생각했던 중국이 대패를 하고 일본은 그런 잔인한 2차 대전을 치르고도 중국한테 제대로 중국한테 아시아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진실로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 두 나라 사이에는 민족적 감정이 어머니져서 이렇게 작은 사건도 외교적으로 이렇게 크게 비화한다. 딱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명정, 유명선사부터 막 외우고 이짓할 때 이 나라 아이들이 이렇게 무엇이 문제인가를 꼬집으면서 그걸 가지고 논문을 쓴다 이런 거예요. 그것도 배우는 것에서 그 어려운 내셔널리즘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이렇게 연계를 지으면서 논문을 쓴다. 아침에 고등학교 학생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자기가 배운 그 내셔널리즘이 여기 뭔가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신문을 다 파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논문을 씁니다. 그 친구는 그러니까 논문을 쓰면서 그러니까 내셔널리즘도 분석을 해내요. 공격적 내셔널리즘과 방어적 내셔널리즘을 얘기를 하면서 공격적 내셔널리즘은 전형적인 예가 나치, 독일 나치고 일본 군국주의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원인이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료 비판까지 해요. 중국에서 나온 자료와 일본에서 나온 자료는 자기 논문에서 배제한다. 그리고 미국에서 나온 자료와 러시아에서 나온 자료와 스웨덴에서 나온 자료만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엄청나게 진짜 공부 다리가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그야말로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게 하고 그것을 아주 비판적 사고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책을 이렇게 하고 책 속에 답이 있다 소리가 정답이 있다 이것보다는 그 책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밝히는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종합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이런 식의 공부를 아주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면서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은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한국에서 경험하는 굉장히 다른 형태로 일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스웨덴의 어떤 면에서 동력이 아닌가. 그 작은 나라가 볼보 차 만드는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전투기 같은 다 만들어내고 그래요. 그쪽만 밖에 안 되는 나라. 자,
여기서 비교를 하나 더 해볼게요. 스웨덴 학교가 예를 들어서 그 어려운 개념, 내셔널리즘을 이런 식으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과 연결을 지어서 공부를 이렇게 할 때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2014년도 9월에 작년 9월이죠. 교육부 장관 명의로 된 공문이 각 시도 교육청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얘기하면 네 가지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수업을 하지 마라. 사실 하지 말아서 바로 하는 건 아닌데 수업을 하되 교장한테 허락을 받고 교장은 교육청에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하지 말라 이 이야기고, 두 번째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1인 피켓 시위를 못하게 하라. 그걸 못하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1인 중식 단식을 못하게 하라. 점심은 굶는 걸 못하게 하라 아이들이. 네 번째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노란 리본을 만들지 못하게 하라. 이거는 리본을 만들지 못하게 하라.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교육감님, 김상원 교육감님 그것을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다 이야기해버렸어요. 내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각 시도에, 각 학교에. 많은 교육감님들은 그걸 각 학교에 내려서 공문을 내렸어요. 그리고 사실 그 공문이 나오고부터 이런 그 수업,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수업이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그 전에 사실 있었어요. 각 학교에. 그러니까 그 공문이 생긴 거죠. 자,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월호 사건은 엄청난 비극이고, 우리 젊은 아이들이 죽은 그런 엄청난 비극인데, 이런 사건이 다시 터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거기에 있었던 우리 문제점들, 저는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이 책임을 분명히 규명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쌓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어떤 면에서 큰 교훈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그렇게 보면 사실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국가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정부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야말로 본보기인데, 우리는 그걸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지식 측면에서 아이들이 외우는 그런 부분을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책임 문제만 봐도 선장이라든지 이 친구들 자기만 살려고 빤스만 입고 제일 먼저 도망갔잖아요. 이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그 해양경찰이 어떻게 책임을 초동 그 구조에서 어떻게 책임을 졌어야 되는데 책임을 지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일부 장관들은 내려와가지고 아주 초기에 내려와가지고 생색 내느라고 사진 찍고 그렇게 달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학생들과 이야기하면서 진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15년, 20년 후에 사회인이 됐을 때 그런 사건은 다시 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정치적 이해관계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 교육을 그야말로 피폐하게 만든 이 교육부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 스웨덴은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 어려운 그 평등이라는 개념, 자유라는 개념, 민주주의라는 개념, 내셔널리즘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과 연계를 지으면서 아이들이 이해하게끔 하는 여기에 공부, 이런 공부가 중요하다. 자, 얘기가 상당히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아까 그랬지만은 이 토론 토의식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발표하고, 그 다음에 논문, 그 다음에 장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발표하고, 그것을 통해서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 사고를 키워준다. 사실 유럽 공부 다 이렇다 그러는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는 사교육도 좀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한 번은 제가 우리 그때 당시는 대학 교수였을 겁니다. 아마 우리 애 중에 하나가 논문을 굉장히 잘 썼어요. 그런데 몇 군데 고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옆에 사람, 야, 요거는 이렇게 고치자 이렇게 한 시간 이상을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그래, 고치는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가 그 논문을 받아와서 선생님의 피드백을 이렇게 받아왔는데, 내가 쭉 읽어보니까 내가 고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원위치 다 시키고 자기 표현 그대로 다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또 물을 수도 없고,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 왜 내가 그렇게 2시간이나 해가지고 열심히 도와줘가지고 고쳐준데, 그걸 고쳐준 걸 그들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썼느냐, 이러니까, 왜 고쳐주냐, 이런 이야기를. 토론은 하되 고쳐주지 마라. 왜냐하면 걔가 그걸 제출하고, 그걸 나중에 발표해야 되고, 그걸 다른 친구들이 읽고, 그걸 다른 친구들이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걸 선생님도 지적하고 막 그러는데, 자기가 확신 못하는 그런 단어, 난 당신 교수가 쓴 거잖아요. 그런 표현, 그거 뽀렵 당한다. 다 들킨다. 그럼 그 애가 어떻게 될 거냐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그럼 그게 진짜 자기 공부고, 그런 공부를 할 때, 어떤 면에서, 자기 스스로 하지 않고 그냥 주입되는 이런 공부를 찾아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사교육은 또 그에 맞춰서 또 할 가능성이 있죠. 자, 교수학습 방법을 그렇게 바꿔야 된다.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냐? 우리나라에서 왜 그게 안 되냐? 물론 우리 영양들, 우리 선생님들의 영양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저는 제도적으로 평가 방식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방식은 수능이라든지 예를 들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게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이 멀티플 초이스 테스트입니다. 선택형, 표준화되는 선택형 시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시험이 가장 중요한데, 자, 그런 시험을 칠 때, 예를 들어서 토론, 토의식 수업이라든지 그런 수업 잘 안 맞다. 융합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맞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 걸 딱 꼬집어내고, 무엇이 시험 문제 나올 것인가 그런 것들을 잘 꼬집어내고, 거기에 정확하게 정답을 얘기해주는 교사가 최고의 교사다. 그러면 사실 많은 학원들이 소위 말해 좋은 선생님들 바로 그런 식의 선생님이다. 그러면 자, 시험을 선택형 시험을 칠 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수업하고 잘 안 맞다. 그러면 어떤 시험이냐? 서술형 논술형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논문, 작문 시험, 작문을 가지고 성적을 하는 그런 시험을 쳐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서술형 논술형 시험 이거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데 이건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경남에는 70%까지 서술형 논술형 시험을 쳐야 된다, 높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거기까지 안 왔나요? 50%까지 안 왔나요? 자, 그런데 저는 이게 여기에 서술형 논술형 시험이 잘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을 꼭 충족시켜야 됩니다. 하나는 아이들이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시험 문제로 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왜 내셔널리즘을 가지고 작문을 논문을 쓰게 했는지 이해가 되죠. 선생님들이 볼 때는 내셔널리즘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나중에 변별적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역적인 그런 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그런 경향이 사실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을 아이들한테 그냥 그 배운 분야에서, 아니 배운 주제에서, 아니 배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시험을 내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직접 복합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이 단순하게 외워가지고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문항은 안 된다. 그런 문항이 절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을 해야 된다. 그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이, 학년 선생님, 과목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문항 개발에 지금 좀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서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교과 교육 연구회라든지 그런 데서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문항들을 계속 개발해가지고 아이들이 지적, 지능, 능력 이런 것들, 역량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초등학교는 제가 10몇 년 동안 절대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지필고사도 거의 다 없애버렸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 기술을, 결과도 기술해주고 그것을 나이스 기입하고 그러는데, 중학교는 어떻습니까? 지금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자신 없죠? 예?
절대 상대평가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조 장관한테 사실 중등도 절대평가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이게 그냥 그쪽에서 결정만 하고 이렇게 넘어간 그런 형태로 돼가지고 제대로 넘어갔는지 넘어가다가 다시 돌아왔는지 구름이 다 넘어가듯이 넘어왔는지 제가 진짜 파악하기 힘든데 어느 학교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절대평가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절대평가를 했는데 성적이 다들 너무 좋아지니까 다시 교장 선생님이 상대평가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상대평가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상대평가를 만약에 한다. 여기 모집단 학생들이 있고 상대평가를 한다. 이러면은 이 학생들 성적을 소위 말해서 100점부터 이렇게 쫙 순서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상위 7%는 A를 주고 16%는 B를 주고 24%는 C를 주고 그 다음에 16%는 D를 그 다음에 6, 7%는 E를 주는 이런 것이 바로 상대평가입니다. 전체 학생들이 얼마만큼 잘하고 얼마만큼 못하는 것 관계없이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게 바로 상대평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집단의 크기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절대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A의 기준이 무엇인가 B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 기준을 넘었으면 그 성적을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A를 받을 수 있거나 납제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이 어떤 평가 방식인가요? 절대평가죠. 자, 근데 요 두 개를 이렇게 할 때, 상대평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협력 수업이 가능한 평가 방식이 어느 것입니까?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를 하면은 절대 아이들이 그야말로 협력 수업을 아예 제도적으로 못하게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놓고 내가 공부 안 했다 소리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우리 성적이 상대평가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절대평가를 하면은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고 서로 도와주면서 전부가 A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상대평가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조 장관한테 절대평가를 넘어가기 잘했다 이런 식으로 칭찬도 하고 그랬습니다. 강남의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평가가 어떤 평가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평가예요. 왜냐하면 강남 아이들 성적이 강북 아이들도 훨씬 좋아요.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 절대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그쪽의 아이들은 거의 막 A, B를 다 받을 수 있고 뭐 D나 E는 없습니다. 그런데 강남 내에서 예를 들어 학교 내에서 막 상대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쪽에서 똑똑한 애들도 D나 E가 나올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강남 아줌마도 사실 절대평가를 원한다 그런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바로 이 절대평가를 해야 협력 수업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걸 빨리 제도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전부 수행평가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기라든지 실습이라든지 관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성적을 매기고 그것도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가지고 하고 그 언제든지 수시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행평가다. 이게 사실 이 개념이 바로 위에 이제 그 지필고사, 그 정형화된 선택형 시험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거의 모든 시험, 전부 뭐 시험이 아니라 시험 자체가 거의 없고 그것을 선생님들이 임의로 정해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이런 수행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 사실 선택형 시험은 아예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멀티플 초이스, 표준화된 선택형 시험을 치고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아이들이 사고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힘들게 하는 계속 뭐 사실 위주의 공부만 외우게 하는 이런 시험을 치게 하는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왜 이렇게 하는가? 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수업이 안 바뀌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험에 대한 요구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정성,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바로 변별력입니다. 공정성이라는 게 뭡니까? 딱 정답이 하나 있는데 정확하게 그것을 있을 때 맞다,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공정성이 가장 높다. 그러면
수능 시험이 가장 공정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고 틀리고 확실하다. 그것도 기계에 넣어서 측정을 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지금 수능 시험도 문제를 잘못 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정답이 2개가 있는 문항이 2개가 막 생기고 그랬죠. 그러니까 난리를 안 쳤습니다. 몇 개월 동안 난리를 쳤고 제가 뭐 세민년에 수능 특위에 위원을 해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수능을 더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완전히 반대를 했어요. 수능 이제 없애야 된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런 식의 수능 없애야 되고 완전히 다른 형태의 시험을 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겁이 나가지고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자, 공정성, 그 다음 변별력은 뭡니까? 100점에 100점부터 해가 쫙 해가지고 99.7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니는 어느 학교 무슨 과에 가고 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변별력이다. 그것이 이제 요 2개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누가 그 정치력을 가지고 그 학부모들이 민원들을 다 막아내면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 머리를 키우려고 하면 이런 시험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누구 해내지 못한다. 아마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선택형 시험을 치고 선택형 시험을 치면서 아이들 머리를 계속해서 망치고 그러면서 수업 개선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런 식으로 굴러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누가 고양이 꼬리에 방울을 달지 두고 봅시다. 사실 변별력도 그렇죠. 지금 수능의 변별력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영어 변별력이 너무 없었다. 올해 수능, 모의 수능에 변별력이 없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 스웨덴식으로 해가지고 고등학교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그런 형태로 좀 왜 고민을 못하고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학력, 사실 우리나라 그 선생님들, 그 한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교사로 뽑아놨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이야기하기는 힘들죠. 맞습니다. 적어도 뭐 초등학교 같은 5% 이내, 2, 3% 내 선생님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교사가 되고 중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대들하기도 힘들고 나중에 임용고사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그래 똑똑한 사람들을 교사로 뽑아놨고 우리 지금 아주 구체적인 그런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과서를 또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수업을 하면서 그야말로 교사들의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식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사들이 교사가 되고 나서 우리나라 교사들 만족도 굉장히 낮는 거 알고 있죠? 세계에서 1, 2위를 하고 있어요. 만족도가 낮은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스웨덴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런가 이걸 분석해 보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일이 너무 많다. 잡무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가장 본질적인 가르치는 것, 아이들 돌보는 것 외에 일이 너무 많다. 우리 정부원 진짜 교육하면 그거 잘합니다. 교육 소위 말해서 그 교원 업무 정상화라는 그런 틀 속에서 많은 사업들을 폐지하면서 그것들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학교 경영에서 그 교사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우리 특히 젊은 사람들 회의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한 5년 만에 그야말로 좌절감 많이 느끼는 경우가 학교 관리자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 그다음 학교 관리가 경영이 민주적으로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좌절감 많이 느낀다. 세 번째가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민원입니다. 학부모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다. 자,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원 내고 싶으면 내고 싶은 대로 내라. 그러나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아이들 평가, 학력평가, 그 성적 부분에는 좀 당분간 좀 우리가 이 교육을 혁신할 때까지 좀 민원을 좀 내지 마라. 그걸 계속해서 민원을 내는 동안에 우리 교육은 절대 혁신이 안 된다. 어느 교장 선생님들도 그런 식으로 민원 낼 때 그걸 받아서 맞서서 싸울 사람도 별로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력평가 부분에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좀 절대적인 권한을 좀 주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들은 박수도 치고 그러는데 오늘 안 치네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엎드려 절박기라고 그래요. 자, 오늘 제가 한 강의의 가장 요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가르치는 부분하고 그것과 맞물려 있는 평가 방식입니다. 이 두 개를 같이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볼 때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교사들, 선생님들이 역량도 쌓아야 되고 한꺼번에 바꾸시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 많은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차츰차츰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사고를 키워줘야 된다. 생각하는 아이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는 아이보다는 상당히 기계적인 아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큰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어깨를 이렇게 기를 때, 다른 놈하고 어깨를 기를 때 우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 사고하는 아이를 키워내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입식, 암기식 교육만 가지고는 한계에 도달했다. 그게 일본이 보여주고 한국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빨리 이런 식으로 혁신해야 된다. 그래서 팡팡 튀는 아이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아이들이 근본적으로 거의 모든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이, 대답 시원해졌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해라. 내보고 하나 더 주문하라 그러면 민주화입니다. 교육민주화. 교육민주화는 첫째, 가장 굉장히 큰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교육민주화는 뭐냐면 아이들의 배경, 부모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의 아들이 의사가 되고 농민의 딸이 판사,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육민주화입니다. 스웨덴도 이것을 성공하지 못했다고 80년대 후반에 사민당이 스스로 자비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비판하냐면 대학을 간 학생들이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노동자의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이 소위 말해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대학을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둔 교육민주화를 달성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 그런 식으로 토론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얘기도 그런 목표도 제대로 안 쓰이는데 어떻게 교육민주화가 될 것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민주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학교에서 이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좀 재정립하는 것이다. 수직적 관계에서 좀 수평적 관계로 만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의 관계가 조금 더 수평적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학생들과 선생님들 사이도 좀 수평적이 됐으면 좋겠다. 학생들, 아이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막 계급만 나눠져 있죠. 이런 것들 좀 더 수평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결국은 종래는 좀 평등 사회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 사실 ICC에서 제일 처음에 했던 얘기 있죠. 민주주의 소양 테스트에서 한국 아이들이 지식적 측면에서는 민주주의를 알지만은 민주주의를 그냥 행동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했죠. 그래서 학교가 가지고 있는 큰 임무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민주주의를 꼭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학급 회의라든지, 그 다음에 학생 회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장 근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좀 존중해야 된다. 그게 참 안 되고, 그 민주주의 가장 근본입니다.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경청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어른부터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못한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어른부터 하면 그것이 사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집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학교 민주주의, 그다음에 교육 민주주의 나중에 다 해결해야 됩니다. 가정이 할 역할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조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해야 할 내고 주문을 하면은 교육 자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는 사실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는다고 그래가지고 교육 자치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아닙니다.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교육 자치는 학교 단위에서 해야 됩니다. 학교 단위에서 하는 그것이 바로 교육 자치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바로 자치다. 교육 자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육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선생님들한테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는 교육의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자율성을 꼭 주어야 된다. 요거 하나하고 다른 하나는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을 우리는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주고 있고, 그것을 어느 예산에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것들 좀 뭉뚱그리 한 뭉치 돈으로 주어가지고 교육 잘 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게 가능해진다. 이게 바로 학교 다니면서 예산 총액제인데 아마 이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재구성할 수 있는 모두 권한도 각 학교에 주고 선생님들한테 주고 예산도 예를 들어서 뭉뚱그리 이렇게 준다고 그러면 우리 교장 선생님들 당장 잠 하나도 못 잘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것은 매일 그야말로 교사들하고 토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학급 나누는 게 25명씩 30명 이렇게 나누는 게 맞나? 아니면 한 반은 예를 들어서 10명으로 하고 한 반은 30명으로 하고 이게 맞나? 아니면 우리 특수교사를 하나 더 채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보조교사를 채용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아이들 그야말로 교육 목표를 달성한 성적을 좋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진짜 잠 못 잡니다. 스웨덴에 많은 교사들이 사실 교장 되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쪽에서. 왜냐하면 교장의 역할이 엄청나게 크고 어렵고 힘이 들어가지고 그게 리더십이 없고 예를 들어서 비전이 없는 것. 교사가 교장이 되면 6개월 정도 못 지나서 벽으로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냥 소진해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는 사실 상당히 많이 규칙 위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공무원 잘 썼으면 그냥 모든 게 해결되는 건 형태되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자율성을 주고 책임을 묻는 이런 형태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바꿔야 된다. 이걸 학교 단위에서 이렇게 할 때 바로 한국 교육이 엄청나게 변화했습니다. 자, 교사학습 방법하고 평가 방식, 그다음 그 외연에 있는 학교 민주주의, 교육 민주주의, 무엇보다 더 큰 외연에 있는 교육 자치를 이룰 때 한국 교육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교육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그야말로 새로운 도약을 또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만 더 잔소리하고 끝내볼게요. 만약에 그렇게 할 때 만약 교육 자치를 그렇게 할 때 사실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이야기는 중앙에 있는 교육부라든지 이런 교육부가 할 일은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제시하고 지금같이 하고 있는 많은 특교사업이라는 이런 건 사실 없애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도 지금 하고 있는 많은 특교사업들 옛날에 했던 거 계속 하고 있고 또 새로운 거 또 하고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 10시까지 일하고 있는 이런 것도 많은 정책 사업들을 진짜 없애고 꼭 학교에 도움이 되는 교사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 궁극적으로 나중에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만 선택해서 집중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많은 것들을 없애고 그럴 때 사실 또 공문도 줄어들고 그럴 때 우리 선생님들을 학생들한테 돌려줄 수 있다. 그게 바로 교원 업무 정상화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육 자치 부분에서도 사실 할 일이 굉장히 많죠. 자, 마지막입니다. 국가의 역할, 공교육에서 공교육의 역할 많은 것 있습니다. 그런데 다 생략하고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가정을 보완하는 것이다. 공교육의 역할을 주는 가장 큰 것은 가정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교육 민주주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꼭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런 아이들이 모두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가 공교육이 해야 되는 역할이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공교육의 오른팔, 왼팔입니다. 맞죠? 엄청나게 큰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을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좀 잘 키워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질의응답. 예, 같이, 예. 질문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한테 학교에서 또. 집사람이 있대요, 집사람. 집사람. 교감선생님. 명랑히 감사하고요.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학생이 전체 국가 수능 시험에서는 1등, 2등이다. 예를 들면 근데 학교 내신 성적에서는
2등급, 3등급이 나온다면 그 학생은 공부 방법이 잘못되었을까? 그렇지 않으면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방법이 잘못되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궁금해요. 네, 그렇겠네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스웨덴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대학을 갈 때 법에 그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교육법소 아니면 그 밑에 생명부에 보면 대학의 정원의 3분의 1, 적어도 3분의 1은 고등학교 성적으로 뽑아라. 그 다음에 3분의 1은 1년에 2번씩 치는 수능 비슷한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뽑아라. 그리고 나머지는 학교에 대학에서 재량을 가지고 뽑아라. 근데 우리가 연구를 해본 바에 의하면은 고등학교 성적하고 대학에서 성적하고 대학에서 얼마나 빨리 대학을 졸업했는가하고 가장 일치성이 강해요.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대학에서도 공부 잘하고 대학을 빨리 졸업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한국은 뭐 그런 연구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잘못했는지 정부가 잘못 만들고 시험을 잘못했는지 그건 좀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예. 그런데 정말 그 수능을 정말 찾죠. 그 마지막까지 남아주셔서 여기서 부연을 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은 그쪽에 시험이 있죠. 그 시험이 우리와 같은 수능 그런 성적인 시험 전혀 아니에요. 그쪽에 시험 거의 모든 시험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장문이나 논문을 통해서 하는 시험이고 그다음에 수능 논술 시험이고 그렇습니다. 스웨덴 중학교 3학년 아이들, 고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그런 국가 시험이 있습니다. 국가 시험이 뭐냐면은 모든 학생이 동시에 일제히 시험을 치는,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고사하고 똑같은 그런 시험이 있는데 거기에도 예를 들어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스웨덴의 시험을 이렇게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부분 시험 A, 부분 시험 B, 부분 시험 C 이렇게 있는데 부분 시험 A는 일제고사에 CD를 학급에 나눠줘가지고 그것을 교사가 틀어가지고 틀고 그 다음 교사가 이명식 이렇게 짝을 지어줘가지고 그걸 듣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발표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애들이 이해를 잘했는가, 얼마만큼 협력을 잘했는가, 어떻게 발표를 잘하는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부분 시험 B는 애들 자료집을 하나 줘요. 그 자료집 그냥 국가 전체적으로 모든 중학교 3학년 아이들한테 시험을 치는데 자료집이 한 30페이지 된 그런 자료집인데 거기에는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수필도 있고 광고문도 있고 사진도 있고 그 다음 그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쫙 있는 그런 30페이지 된 건 자료집입니다. 그 자료집을 쭉 이렇게 읽고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24개의 서술형, 논술형 시험 문제에 답을 하는 겁니다. 어렵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이 장문입니다. 장문 시험인데 이 장문 시험이 주로 4개를 내줘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스트리아는 16세에 투표를 한다. 스웨덴은 18세에 투표를 한다. 왜 이 두 나라 사이는 투표 연령이 이렇게 다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딱 이렇게 질문. 그걸 4시간 동안 이렇게 장문을 해야 됩니다. 이런 논술문을 완전 논술형 그런 시험. 민주주의 이론을 모르면 이런 답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런 이야기했죠. 수능 논술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지적 복합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외워가지고 한 게 아니다. 평소에 신문 보고 평소에 책 많이 읽고 물론 교과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대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집에서 부모도 하고도 토론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야말로 대답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낸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우리 수상은 우리나라가 화합이 될 때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빨리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화합할 수 있는 그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수상에게 편지를 쓰라. 서가문을 요구하는 그런 편지 형태의 그 문체를 요구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아이들이 4시간 동안 작업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시험 문제. 그러니까 일제고사가 있다, 일제고사가 없다 그 문제가 아니라 일제고사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시험 문항이 어떤가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아이들 머리를 키우는 그런 시험은 바로 이런 식의 시험 문제여야 된다. 그리고 평소에 어떻게 이제 이 시험이 이렇게 될 때 평소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공부를 아이들 가르치고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길잡이가 된다 그런 겁니다. 어렵죠? 힘들죠? 예. 예. 앞으로 한 5분 정도만 시간을 좀 활약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강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도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고, 1위 공부에 근무하고 있는 조사 김기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핀란드, 스웨덴, 독일, 덴마크 굉장히 많이 이제 EBS에서 다룰 정도로 많이 되고 있고, 교과부조차도 눈치를 채고 이제 핀란드, 스웨덴을 거론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문화하고 우리 문화하고 다르고, 우리 사회구조하고 그쪽 사회구조하고 다른 것들이 있고, 우리 교사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교사 양성되는 것 자체가, 이명우 씨 자체가 성벽에 의한 선발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대학의 수능 점수 또는 현재 대학 입시 제도에 따라서 교육을 평가하고 요구하는 이런 단계죠.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익산에서도 청소년들의 토론대회 같은 걸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수능 제도가 외부 수상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없다라는 말이 딱 나오니까 학부모님들이 나서서 자식들이 토론대회 나가는 걸 막아요. 반대를 해요. 혹은 생활기록부에도 작성하지 않는데 왜 네가 토론대회를 나가느냐. 이런 정도로 구체적인 변화들이 조금 정책 하나에도 엄청난 변화들이 나옵니다. 저 내용에 다 동의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여기에 있는 교사들은 정책을 바꿀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런 문화가 바뀔 수도 없고, 교사들은 개인 단위에서 또는 조그만 연구의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어떤 방향으로 실천을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사실 구체적으로 얘기 다 했습니다. 수업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그런 얘기 다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바꿀 수 없다. 그럼 계속해서 그럼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키울 겁니까? 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아이들 사고는 키우고 싶죠. 그러면 뭔가 변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랑 문화가 다르다, 구조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그러면 모든 게 끝이에요. 그럼 강의들은 많다 헌일이고. 그 대신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사실 혁신학교가 지금 제가 한 이야기 굉장히 근접해 있어요. 전북에도 혁신학교 하죠. 아까 제가 그랬죠. 익산을 왜 혁신학교 그렇게 정의냐. 혁신학교죠. 서울에도 혁신학교죠. 경기도에도 혁신학교죠. 그게 바로 혁신학교의 가장 핵심이 바로 교사의 전문성, 그 다음에 이 문제죠. 그걸 지금 제도 내에서 지금 바꿔 나가고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다. 지금 각 학교 단위에서도 제가 볼 때는 가능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깨면은 분명히 가능해요. 어떻게 수업을 바꿀 것인가. 그러면 내가 동료 수업을 보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그런 것을 서로 토론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문항 그거 개발하는 거 법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거 다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여기에 절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는 이제 우리 의식입니다. 우리 의식, 선생님들의 의식이고 우리 학부모들의 의식이고, 그걸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강의를 한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좀 위에서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비전을 가지고 교육 제도를 바꿔주면 참 기가 막히게 좋을 텐데,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위험성이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역량이 안 돼 있을 때 한꺼번에 바꿀 때 문제가 많은데, 그거하고 똑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밑에서부터 이야기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문제점을 보고, 야, 진짜 애들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이 나오면, 그럼 어떻게 수업을 바꿀 것인가? 어떻게 그럼 그거 마무리는 평가 방식을 바꿀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학교 내에서 토론하고, 그 다음에 혁신학교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다 여러 개의 그룹들 있잖아요. 조직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때 가서 계속 얘기하고 그러면서 바꿔내야 됩니다. 이거 바꿔내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계속해서 하고 병신 만들고 그냥 막 부리는 아이들 만듭니다. 절대 정면입니다. 질문자가 두 분이 계시네요. 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질문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부터 하고 두 분만 질문 받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우리 집사람한테도 질문을 하라고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스웨덴의 엄마 학부모들이 하는 역할과, 그 다음에 한국에서 엄마들이 하는 역할이나
학교에 대한 그 교육관, 기대 이런 것이 좀 다를 텐데 한국의 학부모인 엄마들이 어떠한 교육관을 가지고 있어야 학교 혁신이 되겠는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렵네요. 집사람 앞으로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집사람, 제 집사람은 아닌데요. 나오는 동안에 통역 이렇게. Frågan är, alltså föräldrars roll i Korea och Sverige är annorlunda. Ja? Okej? Så hur ska koreanska föräldrar ska göra så att koreanska utbildningen blir annorlunda förändras? 그것도 아주 짧게 얘기 대답하라고. Yeah, that was a very difficult question. So many things have to change in society, but I think that what parents have to do in Korea is to have more of a dialogue, more with the children, and to listen to what really the children's opinions, what they say and consider, what are they telling, and to be curious. Like you all said today, to be curious in life is very important. And to be curious about who is this kid. Not to think that, oh, this kid is like this kid is like this, but what is this human being born? I want to explore and help him, she find herself, himself. 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 그 총학생들하고 그것도 했지만은 집사람이 하는 얘기는 제일 첫째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아이들 특히 들어야 된다. 그걸 우리나라 부모들이 참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어른들이 못하고 있다. 계속 밖에 있고 밖에서 막걸리 마시고 소주 마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그리고 애들하고 가진 시간이 너무 적다. 두 번째는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 호기심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작은 아이 말 못하는 그 금방 태어난 아이도 뭔가 표현한다. 그걸 우리 어른들, 부모들이,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꼭 알아야 된다. 그렇게 호기심을 가져야 되는 걸 알 수가 있다. 끊임없이 그걸 계속 가져가지고 클 때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돌아옵니다. 아마 이것도 진짜 굉장히 문화가 달라가지고 참 이야기가 참 힘들 텐데 그쪽에서 우리 두 사람이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꼭 좀 보세요. 스칸디 부모는 자녀에게 시간을 선물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얘기 가장 요점적인 게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이고 싶은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는 어떤 부모를 원하는가 그것을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사실 쉽지 않죠. 그리고 여기에 후반부에는 교육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교육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한번 시간 되시면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에 대단한 부담을 느끼는데요. 저는 일인 남성여중 도서관에서 계약직 산으로 일하고 있는 이수키입니다. 저희 부모님 그 학부모 도우미 그 봉사자님 두 분과 같이 왔고요. 저희 학부모님들이 지금 그 책을 읽고 있어서 같이 오시고자 해서 같이 왔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뭐 다 옳은 이야기고 앞으로 지향해야 되지만 여건이 그렇고 빨리 학부모들이 투자 대비해 성과가 없다는 절망에 빨리 빠져가지고 자식들에 대한 기대를 진 것 같은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하면 저런 게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경상도 남자가 그 스웨덴 같은 나라의 여자랑 결혼할 생각을 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그 문제. 역으로도 한번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수원대에서 어떻게 경상도 남자가 내나 한번 물어볼게요. 그 질문에 대답은 소주 없으면 절대 안 되고. 통역 해주세요. Bara för inte du med en svensk kvinna så han vill höra varför inte du med mig.
nella stato dei cori di Toras professore ma mostri concentrare gross 센터 듬직하게 통역하셔야 됩니다. 이거. 내가 소장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했냐고. Well, I think that I don't like see people like from different nations. I just see when I meet somebody, I see that person as a human being, and so when I met this man, I didn't think about he's an Asian man and what that consequences about that. But I only thought it was interesting to talk with like that. 이해했나요? 자, 제가 사람을 만날 때 아시아 사람인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난 게 아니다. 그냥 사람 그 자체를 만났다. 그리고 우리 사람하고 얘기하고 얘기하는 것이 재밌고 뭐 그런 깊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아까 핀란드 스웨덴 그런 이야기 나왔죠. 제가 매년 1월달에 교육 탐방팀을 데리고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를 갑니다. 내년 올 2016년도 1월 9일 한 번 가고 한 팀 가고 20명이 한 팀이에요. 그다음 1월 16일 한 팀 가고 그리고 그게 토요일 날 가가지고 일요일 날 돌아오는 그런 교육 탐방팀입니다. 제가 직접 학교 섭외하고 거기 가서 그 통역 다 해주고 같이 갑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주시든지 안 그러면 제 페이스북에 페이스북 하시면은 제 이름을 가지고 페이스북 친구하시고 여기 보면 그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저하고 같이 한번 교육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시죠. 네. 영어 선생님, 원장님 제대로 통역한 거 맞으시죠? 네, 사람을 보고 선택하셨다는 말씀. 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뭐 없어졌네요? 항상 마칠 때는 이거 한번 읽고 마칩니다. 큰 소리로 다 함께 시작하는 일상교육 희망을 물들이다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다음 시간은 11월 3일 안드은 시인의 사람 너는 누구에게 딱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 되냐 뜨거운 시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다 함께 시작하는 일상교육 희망을 물들이다 외쳐주십시오. 시작! 함께 시작하는 일상교육 희망을 물들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시작하십시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연방해주신 우리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때까지 이렇게 분위기 잡아주시고 열성적으로 들어주신 우리 선생님 학부모님들 자신있어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